자,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아까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을 봤잖아요. 이에 대항해서 우리나라가 국내 저항도 봐야겠죠. 이때 시기에는 무단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비밀 결사, 몰래 하는 독립운동 위주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대한광복회랑 독립의금부가 있는데요.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까 배웠던 대한자광회 같은 거랑 꼭 기억해 주세요.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지향한 건 뭐였냐면 민주공화정을 주장했어요. 아까 민주공화정도 배웠었는데 앞에서 뭐였죠?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였죠. 민주공화정. 그리고 만주 독립군에 대한 자금을 모집했어요. 다음 다른 단체였던 독립의금부를 볼게요.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는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주도였고요. 복벽주의예요. 오타입니다. 복벽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복벽주의란 뭐냐면 군신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고종이 몰래 명하에서 설립한 거라고 해요. 군신 왕과 신하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자기가 돌아가 보려고 몰래 명을 한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1919년 1920년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독립운동이었어요.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던 3.1운동이었어요. 3월 1일날 일어나서 3.1운동이죠. 발생 배경을 볼게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이때 민족 자결주의란 뭐냐?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일본한테 지배를 받고 있어서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듣고 우리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구나, 스스로 결정해야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하게 돼요. 다음 전개 과정을 볼게요.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바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종로 탑골공원에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독립운동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다시 낭독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다른 서울뿐만 아니라 밑에 지역까지 모두 퍼지게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 되게 됩니다. 보통 3.1 운동하면 우리가 유산균이 아니라 유관순 열사를 생각을 하죠. 그때 있었던 인물이고요. 결과와 의의를 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3.1 운동이 어떤 단체를 주도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어서 되게 우연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뭔가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창립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얘네 이렇게 무단 통치로 통치해서 식민지화 되기는 힘들겠구나 해서 문화 통치로 전환하게 돼요. 이때 시기에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창립되게 되는데요. 이 의열단은 만주에 있었고 김원봉 주도하에 생긴 단체였어요. 이 단체는 1920년대 모든 의거를 주도했는데요. 어떤 거를 신념으로 가지고 활동을 했냐 보면은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아까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립되었다고 했잖아요. 초기에는 세 가지로 분리가 돼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 아래에서 주도가 됐어요. 투표를 하고 하는 투표를 해서 이루어지는 공화정 체제였고요. 연통제나 교통국 같은 시설에서 애국 공채를 받았어요. 이때 애국 공채라는 거는 지금의 주식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우리가 어떤 회사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이 회사의 주식을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식을 산 거예요. 물론 이게 독립이 안 되면은 이득이 없는 주식이겠다만 기부 형식으로 한 거죠. 얼른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외교는 구미위원부라는 거에서 이승만이 했어요. 1920년대 문화통치를 볼게요. 문화통치는 다른 말로 분열통치라고도 해요. 왜 분열통치라고 하냐면요.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통치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1910년대랑) 달라진 점을 볼게요. 아까는 헌병경찰제였다고 했잖아요. 헌병경찰제. 이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에 경찰의 수는 늘어났다고 해요. 경찰이 좀 덜 무서워진 대신에 경찰의 수는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신문을 허가하게 했는데요. 아까 1910년대는 신문조차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문에 막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런 거를 뭐 다 자르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검열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걸 말하고요. 압수는 알다시피 뺏는다는 걸 말하고 정간 같은 경우는 간행을 정지시키다 라는 말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산미 증식 계획을 실행해요. 일본이 산업화가 되면서 막 기계도 많고 노동자들도 많지만 쌀의 양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막 공장에서 일하는 거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서 부족한 쌀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쌀을 증식하려는 계획을 시행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쌀 양도 늘어났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증식량보다 수탈량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이거 부동호 배우셨죠? 그리고 아까 1910년대에 아예 회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볼게요. 이때 당시에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되게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볼 거는 형평운동이에요. 형평운동 같은 경우는 백정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백정이 뭐였죠? 백정은 고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지금은 그냥 가게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되게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이런 차별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형평운동이 있었고요. 이때 어린이 권리도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은 저출산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다들 귀여워하고 하는데 이때는 어린이가 그냥 노동력, 그냥 막대해도 되는 애여서 이런 어린이의 권리를 살리기 위해서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어린이날을 제정을 해요. 그리고 암태도에서 소작농들이 파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1910년대에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을 떨어뜨려서 조선인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게 하려고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밀립대학, 우리나라를 위한 대학을 설립하려는 운동을 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총독부의 탄압이 있었고, 그리고 모금도 실패하게 됩니다.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이후 문맹퇴치 운동으로 발전하게 돼요. 문맹퇴치 운동에는 뭐가 있냐면요. 문자 보급 운동이나 분화로드 운동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안국역쯤에 가면은 운동을 했었던 건물 같은 게 있어요. 나중에 안국역에 갈 일이 있으시면 지나가면서 이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용하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조선 사람은 조선 것으로. 근데 이거는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핵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60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서거일 날 일어났는데요. 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회주의 계열하고 민족주의 계열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였어요. 쉽게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를 설명을 하자면 사회주의는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민족주의는 남한하고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뭉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상황처럼. 하지만 이때 6월 10일 만세운동에서는 두 나라가 아니라 두 정치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단체 이름이 신간회예요. 아까 병술국치 이전에 있었던 신민회라는 단체랑 이름이 비슷하죠. 두 개가 어떤 시기에 나왔는지, 어떤 사람이 중심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신민회 밑에다가 아까 여기 신민회 설명에 적었던 거를 적어주세요. 이거 필기 하신 거 체크할 때 이거 적은 거 체크합니다. 이 신간회라는 거는 기회주의를 배격했어요. 이때 기회주의란 뭐냐면 이때는 일제강점기고 문화통치 시기니까 일본한테 잘해주면은 이득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잡아서 자신의 돈을 늘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기회주의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간회에서 이거에 대한 진상단을 파견해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단. 그리고 동시에 일어났었던 국외무장 독립운동을 볼게요. 국외무장 독립운동은 봉오동 전투도 일어나고 청산리 전투도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일본이 화가 나서 독립군 기지를 마구 태우고 그 주변을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참변이 일어나요. 봉오동 전투는 알다시피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홍범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부대 이름이 대한독립군이었어요.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는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의 합작이었어요. 그 이후에 일본 군들이 화가 나서 간도에 있는 독립군들을 학살하거나 러시아에 있는 자열시에 있는 독립군들을 학살하기도 해요. 1930년대 세계는 세계 2차 대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네요. 잠깐만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일본은 당연히 식민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를 했었겠죠. 그러면서 일본이 막 중국같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원이 되게 부족했어요.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사용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일본일인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일본에서 이때 실시한 통치 방식은 우리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고 우리나라랑 조선인과 일본인은 다를 게 없다는 방식을 주입하는 통치 방식을 고안을 했어요. 정치 방식을 볼게요. 일본은 내선 일체를 주장을 했어요.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다는 뜻이에요. 뜻을 모르시겠으면 꼭 옆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신민서사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암송하는 건데요. 내용은 막 황제의 위대한 황제가 만든 나라의 국민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본인들이 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하라고 강요를 해요. 그리고 일본에는 신사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절을 하게 강요를 하고 일본식 성명을 쓰도록 강요를 해요. 이거를 창씨 계명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를 병참 기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남쪽에서는 면을 만들게 하고 북쪽에서는 양을 만들게 해요. 이렇게 나온 물자를 뭐 군복을 만들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적 수탈도 하고 물적 수탈도 하게 되는데요. 인적 수탈 같은 경우는 징용, 징병, 위안부를 만들어서 인적 수탈을 하고 물적 수탈 같은 경우는 공출이나 배급을 해서 수탈을 해요. 이때 당시 국내 독립운동을 볼게요. 아까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걸 했는지 볼게요. 조선어를 자꾸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말을 우리가 지켜야겠죠. 그래서 우리 글 지키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걸로 했냐면 조선어 연구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리 글 자체를 연구하기도 했고요.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해서 조선어에 대한 걸 정리를 해뒀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식민사관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식민사관에 대한 내용은 너네가 열등하기 때문에 우월한 우리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였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주입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등한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항해서 우리 역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나왔던 사학은 역사 사자의 학문을 의미해요. 민족주의 사학하고 실증 사학, 사회 경제 사학이 만들어서요. 그 다음 국외 독립운동을 볼게요. 국외 독립운동. 일단 이때 시대에 만주사변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이 공황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우리나라 밖에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 볼 거는 한인애국단을 창립했다는 거예요. 한인애국단 멤버였던 이봉창이나 윤봉길이 독립운동을 해요. 그리고 한중연합작전도 했었는데요. 이때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참여를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나눠져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더 세지지 않을까 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의열단 안에서는 민족혁명당이 생기게 되고요. 군부대로서는 조선의용대가 창설되게 돼요. 이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여러 가지 군대들이 합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의열단이 이렇게 합치는 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홀로 여기 오타예요. 홀로 한국 독립당을 만들게 되는데요. 군부대로서는 한국 광복군이 있었어요. 네, 한국 광복군이 있었어요. 이 한국 이름이 되게 헷갈리죠. 한국 광복군도 있고 한국 독립군도 있고 막 조선혁명군도 있고 이게 이름 풀네임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다른 부분만 외우면 되겠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한국 광복이라는 글씨가 담겨 있다면 독립이라는 글씨가 담겨 있다는 식으로 이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볼게요. 일본이 패망할 조짐이 보이자 국내로 가서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의 독립이다 라고 하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결국 실패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독립이 가까워지니까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이고 죄송해요.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조선 건국 동맹은 여운형이라는 사람과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함께 만든 거였어요. 이 동맹의 특징은 좌우합작 동맹이었는데요. 지금도 좌파랑 우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좌파랑 우파가 모두 합작해서 하는 거였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에서 치안 유지권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1945년 8월 15일 결국 우리나라는 광복이 되게 됩니다. 동시에 분단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몇 년간이냐 1910년도부터 1945년도까지니까 한 35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얘네 나라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나라로 쭉 이어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모스크바에서 3가지 국가가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결정된 내용을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임시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게 결정이 되고 5년간 얘네 신탁 통치를 해야 돼.
왜냐면 얘네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였으니까 제대로 통치를 못할 거야 하고 신탁 통치를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결정이 돼요. 신탁 통치란 뭐냐? 신탁 통치는 대신하는 거예요. 정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또다시 정치하는 방식, 외교권을, 외교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른 나라에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찬성하는 측도 있었겠죠. 그래서 좌파랑 우파가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만 나오니 이승만이 그 사이에서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하는데요. 정읍 발언은 뭐냐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통일된 정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항해서 좌우합작운동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요. 아까 좌우합작운동을 했다고, 아니, 건국준비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운형과 김구식이 합쳐져서 우리는 이 7원칙에 따라서 좌우가 모두 합작을 해야 한다를 주장을 해요. 근데 좌우 합작이 되지 못하고 단독 총선이 결정되게 됩니다. 결국 이거에 대항해서 남과 북이 우린 협상을 해야 한다 하고 김구와 김규식이 일어나는데 남독 정부 수립을 당연히 반대하겠죠. 통일 정부를 원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지금 발단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남한에만 단독 정부를 하게 되고 결국 통일된 정부는 생기지 못했으니까 지금 분단 국가겠죠. 결국 우리나라 단독 정부에서 최초의 헌법을 만들고 5월 10일 날에 재헌국회를 만들어요. 식민지였던 상황에 의해서 일본한테 차지되었던 땅이 많았고 이게 광복이 되면서 다시 우리나라 소유로 많이 돌아왔는데요. 이 땅에 대해서 농지 개혁을 합니다. 돈을 받고 걷고 이것을 돈을 받고 분배를 합니다. 돈을 주고 걷고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친일파 처단을 위한 기구도 만드는데요. 이것의 이름을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라고 해요. 하지만 반민족 처벌법은 실패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요 정치계 사람들이 친일파의 지지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친일파 사람들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잘 못 살고 있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반민족 처벌법은 실패하게 되고 미국한테 원조를 받는 원조 경제 체제였어요. 어떤 걸 원조 받았냐면 300산업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흰색인 것들을 많이 원조를 받았어요. 오늘은 광복에서 우리나라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까지 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현대사까지 해서 끝까지 다 보고 여기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기출문제. 좀 확대할게요. 기출 풀이를 할 거예요. 우리는 4개년도를 풀 건데요. 16년도부터 작년도 거까지 해서 과거에서 현재 쪽으로 돌아가면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16년도 거 1회를 풀어주세요.
만약에 잃어버리셨다면 집에서 꼭 뽑아서라도 풀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끝내고 1회를 좀 풀이하도록 할게요. 그럼 2주차 수업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꼭 집에서 복습해 주시길